자, 끝으로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중국의 문화로 이 중국의 차 문화와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화에서 이 차와 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중국인들에게 있어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별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차 문화와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는 이 중국 음식과 그리고 중국의 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중국의 차 문화와 음식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먼저 차 문화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문칠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문칠건사. 좀 낯설죠? 자, 남송 시대 때 이 오자목이라는 사람이 1274년 편찬한 몽양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대문을 열면서 걱정해야 하는 7가지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먹고 살면서 매일같이 겪게 되는 7가지 문제, 즉 7가지 문제라는 것은 땔감, 쌀, 차, 기름, 간장, 소금, 식초 이 7개를 가리키는데요. 이 7가지는 당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생활 필수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차입니다. 자, 한국인은 차를 마신다는 것에 대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은 일상 속에서 보통 생수를 마시지 차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간혹 보리차를 마신다고 해도 냉장 보관되어 있는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지 이렇게 뜨겁게 끓여서 이 차를 마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차를 마신다고 하면 특별한 약속이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 마시는 음료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중국 음식점에 갔을 때 나오는 차를 마시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차는 우리가 마시는 생수처럼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문칠건사라는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차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생활 필수품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을 가리켜 차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찻잎만 있으면 이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끓는 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언제나 차통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날씨가 더운 여름에도 손에서 뜨거운 차를 놓지 않죠. 흔히 이 중국인들은 기름기 많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살찐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를 이 차에서 찾기도 합니다. 차를 마심으로써 이 지방과 단백질을 잘 분해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차는 중국의 삶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차의 원산지이기도 한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나무를 이용한 나라로 이 차의 역사는 대략 4,0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차를 약용으로 이용하였으나 점차 보편화되면서 음료로 인식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의 재배 범위가 넓어지면서 차는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가 되면 이 유구라는 사람이 차의 종류와 그리고 재배 방법, 차를 마시는 방법,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도구 이러한 차에 관련한 것들을 망라한 다경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세계 최초의 차 관련 책이자 이 다경이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차에 관한 최고의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의 대중화가 일어남에 따라 차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차의 종류는 발효의 정도에 따라서 홍차, 녹차, 백차, 흑차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국의 차는 언제 한반도로 전래되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대략 기원전 1세기경에 이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반도에서 이 차가 등장한 것은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흥덕왕 3년인 828년에는 김대렴이라는 사람이 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면서 차의 종자를 가지고 왔고 지금의 경상남도 하동군 쌍계사라는 곳에 처음 재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에서는 중국에서처럼 차가 대중화되지 못하였는데요. 보통 이제 산속에 있는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용이 되면서 차의 보급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이 차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다산 정약용일 것입니다. 목민심서를 지었던 그 다산 정약용입니다. 자, 이 다산이라는 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약용은 특히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직접 차를 재배하고 가공하면서 항상 차를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차가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중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부터입니다. 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양국 간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차 또한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교 초기에만 하더라도 이 중국의 차는 여전히 차를 즐기는 동호인을 중심으로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대중화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또 2000년대 이후가 되면 이 커피가 대중화되면서 중국 차의 지위는 오히려 더 위축되기도 하였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2010년 이후가 지나면서 빠르게 변화합니다. 2010년 이후 중국 차를 소비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대중화되기 시작하는데요. 2017년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유명 연예인이 중국 차를 마시는 모습이 공개되었고 이 모습이 공개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차의 소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이 차가 건강에 좋은 음료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 차의 대중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차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차를 마시는 행위가 굉장히 올드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차의 대중화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차를 마시는 것은 스님들처럼 사찰에 있는 분들이 마시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에서 중국의 차 문화가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의 음식 문화입니다. 음식에는 각 나라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인문 사회적인 요소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매우 독특한 음식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밥과 국, 반찬을 따로 먹는 문화가 있고요. 김치와 젓갈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한 음식 문화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쌀이 많이 나는 남쪽 지방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가 발달한 반면 쌀이 적고 밀이 많이 나는 북쪽 지방에서는 면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음식 문화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중국의 동남쪽 해안에 위치한 이 광둥 지역에서는 4발 달린 것 중에는 책상과 의자를 빼고 다 먹고 날개 달린 것 중에는 비행기를 빼고 다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중국의 음식 문화가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전해진 것은 19세기 말 산동 지역의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이주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교를 공부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조선으로 이주한 화교의 수와 이 노동자 수가 급증하자 이 인천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05년 무렵이 되면 이 중국 음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짜장면이 탄생하게 됩니다. 산둥성의 가정요리에 바탕을 둔 이 짜장면이 화교를 대상으로 만들어져 팔리기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의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자장면은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서민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한중 수교 이후에는 유학생과 노동자 등의 이 중국인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의 음식 문화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 서울시 대림동을 중심으로 조선족 커뮤니티가 크게 형성되면서 이 양꼬치와 다양한 면 요리 등 이 중국의 동북 지역 음식이 크게 유행하였다는 것이고, 이 대림동 외에도 광진구 자양동 등의 중국인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중국 음식 거래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한국 사람이나 이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또 증가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국 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식 샤브샤브라고 불리는 훠궈와 함께 독특한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마라탕 등이 한때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식에는 한 나라의 문화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음식을 통해서도 중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자를 비롯해 이 관우와 제갈량의 사당, 그리고 중국의 차문화 및 이 음식 문화 등 한국 속에 남아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주위를 둘러보면 더 다양한 이 문화 교류의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수업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이 중국의 문자로 19세기 후반 갑골 문자가 발견되면서 그 역사가 상나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한반도에는 기원전 2세기경 이 연나라 사람이 고조선에 오면서부터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선 왕조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교 경전을 읽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한자의 교육이 필수였고,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한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자, 근대 이후 가보개혁 등으로 이 공문서에서 한글 사용 등 이 한글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한자의 지위는 축소되었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글 전용과 그리고 한자 교육 등의 이 쟁점을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에는 이 삼국의 유명한 장수인 관우와 지략가였던 제갈량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명나라 때 조선에 전해진 관우와 제갈량 신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한국에 남아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차문화와 음식 문화도 한국에 전해진 이후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기도 하고 또 즐겨 먹고 있는 중국의 문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